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윤명철입니다. 저는 고조선 문명권과 해력 활동이라는 주제를 갖고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동의의 기본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매우 어려운 문제고요. 이 방송을 분들이 아마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복잡하죠. 자, 이번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론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존재물들이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중국식으로 거대한 자금성, 예를 들면은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또 홍산문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거대하거나 화려하거나 조직적이거나 아니면 고대에 논리를 가거나 머리가 좋은 것, 이것만이 완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각각의 양식이 있으니까 우리 문화권은 우리 문화권의 양식이 있고요. 그 문화권의 양식을 가능한 한 그대로 살피는 것이 조상들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신원복원이죠. 그리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21세기에도 새로운 시대에도 필요하다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중국을 모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처럼 거대한 제국을 이뤘다.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자, 동의를 보겠습니다. 일단 동의의 용례를 사료를 통해서 바라보는데요. 제가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또 한 가지는 고고학적인 유물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라는 것은 원시대부터 한 집단의 명칭을 얘기해요. 이게 꼭 은과 연관이 되는지 이 부분도 혼돈이 되지만 일부에서는 은과, 즉 상이죠. 이는 연관된다 봅니다. 그리고 동의의 명칭과 내용은 후한서 동의열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보면 이유 9종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지도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비정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김상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구의의 구라는 것은 다수, 말 그대로 중국의 수리로서 가장 큰 무한의 숫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이에요. 그리고 이하의 석지에서도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동방에는 2가 9종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얘기합니다. 얘기의 왕제편을 보니까 동방은 2라고 한다. 2는 뿌리이다. 좋죠? 실제로 좋습니다. 천성이 유순하고 도로서 다스리기가 쉬우며 군자의 나라, 불사의 나라도 있다. 그 때문에 공자도 구이 땅에서 살고자 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겁니다. 논의편에 나오는 건데요. 다른 문장을 제가 봤어요. 한서 지리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관계가 명확히 나오네요. 은의 도가 세하니까 기자가 거지, 조선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을 예의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잠, 직작, 전작, 직작. 그래가지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그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건 아니죠. 결국은 기자가 와서 우리들, 토착인들을 잘 교화시켰다는 그들 중심의 이야기예요. 그 참 분명한 것은 이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할 때 공자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이 규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뗏목을 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례 보게 되면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요. 이를테면 이정기가 요섭지방에서 산동반도로 오지 않습니까? 고구려 유민 세력들이. 그때도 뗏목을 탔다는 기록이 나와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째 상징성이 있는지 공자도 뗏목을 바다에 띄워가지고 구이에가 살고자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사고 해석할 때 공자가 뗏목을 타고 동해에 가겠다고 한 것은 그날의 인현의 화가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구이는 동의를 뜻한다. 그러니까 동의란 것은 적어도 이 시기에는 뭔가 이상향, 그렇게 인식되어진 거죠. 사실lep을 떠나서라도 그런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또 받아들여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착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순했습니까? 그리고 공동체주의 강했고 중국의 한족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 사람들은 자연환경, 생태환경도 그렇고요. 늘 북방에서부터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거칠고 강인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나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해경에는 보면은 해동경에 동리는 군자국이다. 그래서 오래 살아도 안 죽는 사람들이 동방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도 나오죠. 산해경에 관한 기절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문해자에도 보면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동방은 대를 쫓으니 대인이다. 그리고 이의 풍선 원래가 어질다. 그리고 오래 산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글자는 이런 게 있죠. 이란 것은 동방인이란 뜻인데요. 큰 대자와 할궁적 합쳤다고. 그래서 기록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러면은 궁이 그랬을 때 대궁.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활을 잘 쏘는 사람들 집단. 그리고 그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바로 산동 지방에 있었던 서언왕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죠. 만약에 이 시기에라면요, 당연히 이거는 현재 남만주 일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 말은 동쪽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큰 활을 맨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어디다는 뜻도 있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거니까 비록 후대에 남만, 북적, 그 다음에 서융 이렇게 오랑캐처럼 비칭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비칭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그리고 그 위에 동의는 비칭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비칭화됐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조센진 그러면 싫어해요. 저도 싫어합니다. 일본인들도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조선이라고 불러요. 전부 다. 왜냐하면 그거 싫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이란 말이 좋은데 일본인들이 비칭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일본인들도 조선 그러면은 일종의 경멸의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을 우리가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후한서 동해열전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뭐 가장 먼저죠. 이 후한서 동해열전서가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이 후한서 동해열전이 사료적 가치에 관해서는 약간의 경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서에 보니까 옛날에 요임금이 의중을 우위에 살도록 명하면서 거기 양곡이라고 했다. 해가 뜨는 곳이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절이 나와요. 하우시의 태강이 덕으로 1차 예인들이 처음으로 반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은주 그랬을 때 하에 적극적으로 반란했거나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 결국 이라는 존재예요. 동의가 아니라 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나중에 복종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가 중요하고 그래서 맹자편에도 보면은 순임금은 동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은나라 즉 상의 시조인 순임금도 동의이다. 그래서 동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건데 이때 동의라는 용어는 그 후대에 쓰여진 글자니까 동의지만 실질적으로 순임금이 있었을 때는 동의는 그런 단어가 없었죠. 순임금이 있었을 때는 이란 단어도 없었다고 보는 게 옳죠. 왜냐하면 그 이전 사람이니까.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쓴 기록을 가지고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이걸 주장하면 잘못된 겁니다. 자, 이는 이렇습니다. 산동 반도부터 해와 사. 해사. 이때 해는 해야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산동성과 강서성을 나누는 거 있죠. 해와 그리고 사. 현재 강서성, 안희성이 그리고 홍해 연안, 양장 대륙까지 분포된 집단이 은시대부터 등장했는데 그걸 이라고 본다. 은시대부터 등장했다. 이랬을 경우에 이거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원래 있었던 토착민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름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은해 시작이 요소지방의 설들이 즉 동북방기원설, 동방기원설에서 보듯이 요소지방에서 왔을 확률이 크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연관이 되는 거죠. 이 골강문자 얘기는요 최근에 발견된 문자라서 아직 거론 안 했지만은 골강문자 예를 보면은 오히려 각골문자보다 더 먼저 산동성 지역에서 문자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아직은 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역시 각골문이라든가 금문에 이해된 기록이 있으니까 이는 분명히 실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는 은나라 주나라의 문서는 인, 사람, 인방, 그리고 시방, 이건 나쁜 글자 썼네요. 그리고 이방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통 서기전 15세기, 17세기까지 올릴 수 있죠. 이때부터 서기전 12세기까지를 있던 사람들을 보통 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바레만 전체, 이때 바레만은요, 제가 좀 실수했는데요. 바레만이라기보다는 바레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바레 전체. 바레 전체입니다. 그리고 산동 지역이 산동 지역, 그리고 화북 지역. 화북 지역은 바레 중에서도 바레만 서쪽에 있는 것을 화북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서로 간에 이합집산을 하는 겁니다. 같은 종족이라도 서로가 목숨을 걸고 생존을 걸고 싸우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가 같은 동족이라고 해서 같은 족이라고 해서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들 간에 내부에서 이합집산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서해안 지역, 요동반도의 남부 쪽 여기는 이로 불려지질 않고요. 아직 그들의 역사 또는 지리적 인식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있었다는 존재도 알고 간간히 교섭은 있었지만 국가 간 무슨 강력한 교류는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 입지가 곤란해져요. 자, 상족의 기원을 놓고 은족이죠. 은나라에서는 상족의 기원을 놓고 동북방 기원설, 동방 기원설 이 설이 나온 거예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서중서가 얘기했고 그랬을 경우에 서쪽 또는 조선의 서북 경계, 이때 조선의 서북 경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와 서쪽이 경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상족들이 내려왔다, 서남진했다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곽대순에 의해 가지고 바로 홍산문의 Y자 문화권식에서 오른쪽 루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부산연이죠. 이하 동서설을 내셨습니다. 이하 동서설, 이동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연 같은 경우는 상나라 조상의 발원지는 발해박 요동반도 쪽이다. 이건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동이족은 은과 더불어서 서방의 화하족과 대립하였다. 이하 동서설이에요. 그러니까 은과 더불어 그랬을 때 은과 동일하게 또는 은에 소속돼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동서대결로 파악해요. 그렇지만 상족을 동의로 보진 않아요. 부산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미묘한 거죠. 그래서 부산인의 주장은 사실은 상을 동의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하 동서설, 그래서 하상추, 그리고 그 이전 시기는 남북대결이 아니라 동서대결로 봐야 된다. 문명의 대결로 보는 건데 그 시기에 이런 시기에 이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죠. 그 시기에 무슨 거대한 문명이 성성됐다고 문명권의 대결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족이 하를 멸망시킨 것은 동방계의 승리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 주장을 굉장히 수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시기의 형세들 보니까 이건 중국 재료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은시기에 여기에 제나라 있고 그런데 여기 임방이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귀방도 있고 토방은 이 토방의 존재를 중국 학자들은 동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위치도 불분명하고 뭐 토방이 있었다면 이 정도 있었겠죠. 동호니까. 그런데 일단 이렇게 그 시기의 형세들을 중국학자들이 그렸습니다. 해아엔 해이가 있고 여기가 핵이죠. 우리가 이 동이 그랬을 때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사이, 그리고 여기는 묘도군도, 이게 발해거든요. 약 8만 평방킬로미터가 조금 못 되는 넓이인데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발해만이고요. 여기 레주만이고 여기 요동만인데 주로 요 발해만과 레주만에서 과거 이들이 갈등과 쟁패전을 벌였고요. 사실은 치열하게 전투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은나라의 주체들은 그들이 부산연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일단 부산연은 분명히 말해요. 상이 이가 아니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은나라의 주체들은 이란 존재를 주목하고 그리고 그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하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정반대일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걸 또 사전해가지고 얘기 썼어요. 상나라 멸망은 원인이 있거든요. 은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근데 그 은나라는 당연히 우리가 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지만 그땐 동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멸망했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임방, 이를 무리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에게서는 의외로 우리가 말하는 은나라와 상나라죠. 이 사이에는 갈등, 전쟁의 기사가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한참 후에 쓰여진 후한서 동일전서에도 나오잖아요. 거리, 폭하,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잔악하고 그래서 여러 이들이 계속해서 왔다, 침입을 했다. 그러니까 은나라의 탕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벌지, 정지,
그래서 이 보라고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우, 중정 이 시기에 오게 되니까 다시 남이들이 이렇게 도둑이 돼서 그리고 그 위에서 때로는 복종하고 때로는 반하고 이게 무려 300년을 지속해요. 그러니까 은나라 입장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이의 전신 이와 갈등과 충돌하면서 오히려 은나라가 멸망하는데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잖아요. 좀 복잡하죠? 근데 미묘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해가 가는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동이족이죠. 이의 일부는 이건 중국 사람들이 결해니까 동이란 말을 썼지만은 동이의 전신 이가 되겠죠. 이들의 일부는 중국의 서북 쪽에서 온 거예요. 서북부에서 수렵 생활하다가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 왔다가 한 줄기는 산동반도 방면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른 한 줄기는 더 동쪽으로 와서 만주와 한반도 일대 분포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주장대로면 동이족의 일부가 산동반도로도 내려가고 현재 만주 한반도까지 분포했던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또는 그 위에 등장했던 다른 세력들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애매하잖아요. 요소지방에 있는지 아니면 남쪽에 현재 하북지방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력들 그리고 처음에 이들도 출발은 서북부에서 온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별로 좋은 해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은족이 요소지방에서 중원으로 내려간 시기를 보통 서기전 17세기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런 주장을 많이 수용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영구 선생인데요. 이영구 선생은 각골문화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발해 연안 북부에서 기원했다고 봐요. 이때 발해 연안 북부는 제가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흔히 말해서 발해의 발해만 쪽입니다. 요소지방과 그 다음에 산동반도 아쪽 사이에는 이 지역. 그래서 발해 연안 북부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기 문화, 초기 청동기 문화, 즉 하가정 하층 문화는 동이족이 창조했다. 이러고 이들이 17세기형에 황하의 하류 지역으로 가서 오늘도 와서 하나를 멸망하고 그리고 온 제국을 건설한 것으로 추측하는 건데 이거는 제 설이 아니라 그냥 이용구 선생서를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학자들도 은족이 현재 중원지방으로 내려간 시기를 17세기로 보고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용구 선생은 본인이 이렇게 자기 학설을 주장을 해요. 일부러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해성에 있는 고인돌이거든요. 해성은 안성의 성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고구려 시대 때 들었고 현재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는 동이 그 이전에 이 시기에는 해성이 바닷가의 항구도시예요. 제 이론에 따르면 해양도시죠. 바닷가 항구도시. 거기에는 이렇게 고인돌인데 이거는 윤용성 박물관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레플리카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전형적인 고인돌이거든요. 근데 고인돌의 분포를 보니까 이렇게 쭉 돼 있고 바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물론 산동반도에서 지극히 몇 개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인돌 문화권은 바로 유화로 기점에서 동쪽이에요. 일본의 후쿠오카 여기 이토시마 반도라든가 이런 데 보이지만 짓도 발견되지만 주로 고인돌 문화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동유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대의 완벽한 힘의 동의는 우리와 연관되지만 그 이전에 쓰던 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 지역과 연관성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여기 살았던 사람, 이렇게 뛰어난 문화를 제공에 따른 문명권을 이룬 사람들인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어떤 식으로 정복하거나 아니면 이들과 어떤 식으로 습합했습니까? 보시죠. 자연환경을 보세요. 이게 산동반도 지역인데요. 요건 우리가 말하는 선사시대 거니까 꼭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만 자연환경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긴 육지지만은 육지가 아니죠. 바다였었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걸 보세요. 이게 바람한 지역에 지금 보는데 하나, 선 두 개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이런 양상은 또 보이고 있어요. 자, 보세요. 발해 중에서도 제가 여기를 요동만이라고 불렀고 여기를 발해만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산동반도를 내주만이라고 구분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동만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손이 세 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그 다음에 동이, 그리고 고구려 전성기 때의 자연환경은 바로 여기까지가 바다예요. 여기까지가 바다. 여기까지 바다. 지금은 여기가 바다죠?
지금은 여기가 해안선이에요. 그렇다면은 역사를 달리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라든가 동해와 그리고 산동반도 이 관계도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의의 분포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적이든 이와 그다음에 우리와의 연관성도 어떤 교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